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인권 운동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들 또는 어떤 운동들이 있었나 굵직굵직한 거 우리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틀 정도로만 이렇게 제가 꾸며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세 가지만 좀 하려고 그래요. 정도전의 민본 사상하고 그 다음에 7 서자들, 옛날에요 그 본처가 있고, 참 저는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일부일처다. 절대로 아내를 2명, 3명 이렇게 일부 다처제, 축첩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악법이에요. 그래서 일부일처인 겁니다. 근데 옛날 솔직히 조선시대에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처 소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첩의 소생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 형제들이라. 그러면은 적자들, 본처에게서 난 자식들은 큰 자가 되고요, 서자들이 있지요, 첩에게서 난 자식들은 작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첩의 자식들은 그 본처의 자식들을 보고 형제라고 칭하지 못합니다. 형님이라고 있어도 형님 말 못해요. 아버지 보고요, 아버님 부르지를 못합니다. 홍길동전에 그 나오잖아요. 아버지로 한번 좀 부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서자들이 참 그러한 그 냉대를 받았고 벼슬길에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칠서의 변,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허균의 홍길동전. 허균은 참고적으로 그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유, 평등, 평화, 인권의 개념이 바로 그런 사상을 통해서 이 대학자들, 판서까지 지냈습니다. 이 대학자들의 머릿속을 침투해 들어가게 되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서자들에게도 벼슬길 열어달라. 자, 요분이 이제 표준 영정일 텐데 정도전의 초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당에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걸어놔야 되지요. 근데 이분 뭐 사진 같은 게 없으니까, 옛날 초상화가 없으니까 표준 영정이라 해가지고 화가가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표준으로 삼읍시다 정해놓은 겁니다. 1342년에서 1398년, 조선이 1392년 7월에 개국을 했습니다. 개국한 지 불과 한 6년쯤 만에 태조 임금 이성계의 5번째 아드님인 이방원, 훗날의 태종 임금이 됩니다. 결국에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참 이분은 굉장히 진보 정신이 강한 분이었어요. 인권을 그렇게 강조했던 분입니다. 참 지나칠 정도였죠, 그때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자, 우리가 먼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유교의 왕도 정치와 도학 정치가 있는데, 왕도 정치는 뭔고 하면은,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 꼭대기에는 임금이 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지요. 그리고 저 밑에는 이제 신하들과 백성민자, 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작은 자인 신하와 백성들은 사대주의니까 큰 것을 섬겨야 되니까 위에 계시는 임금을 향해서 충성을 합니다.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군림하고 독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임금의 경우에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을 잘 어르고 달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도 정치는 신민이죠. 화살표 왼쪽 거, 밑에서 위로 향하는 거. 신민이 충절로서 왕을 보필하여 충성함으로써 신하된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신민을 자식을 사랑하듯 유교 이념에 입각하여 덕과 예와 사랑으로, 여기 이제 덕이라고 적어놨는데, 덕과 예와 사랑으로 착할 선자, 정사정자, 착한 정치,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도학정치입니다. 화살표가 위로 향하는 게 있으면 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 두 가지 화살표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지요. 그때 안정된 사회, 평화로운 사회, 바로 그러한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유교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려가 망해갈 때에
정도전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개혁파 위에 정도전입니다. 아주 정몽주 선생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밑에 계신 분이 정도전 참 뛰어난 탁월한 비상한 인재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생각은 같아. 고려가 썩었다, 고려가 부패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서 허덕이게 된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생각은 똑같았지만 그 방법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컵을 하나 소개를 해놨는데 위에는 기름이지요, 밑에는 물입니다. 둘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양반이 방법론이 메소돌로지, 방법론이 달랐다. 이 개혁파의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고려가 썩었지만은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쳐가지고 쓰도록 하자. 차츰 십리길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고쳐나가면 고려가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성적인 왕도 정치가 시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화살표가 밑에서 위로 향하는 왕도 정치 있지요, 충절적을 강조했어요. 신하와 백성된 도리를 다 해야지 그 나라를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쪽을 많이 강조한 분이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나가자. 그런데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역성혁명입니다.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 왕건, 왕씨잖아요.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쭉 같은 성씨가 계보를 이루면서 1대, 2대, 3대, 4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이씨잖아요. 그래서 이성계로부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여정, 임의성, 광인호연, 숙경영 이렇게 쭉 27분이 전부 다 이씨입니다. 계보입니다. 그래서 역성, 바꿀 역자, 성씨를 바꿔버리게 되면 왕조가 바뀐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너무 썩었기 때문에 고쳐가지고 쓸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치료 불가능한 환자와 똑같아. 그래서 새로운 임금을 모셔야 된다, 나라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역성혁명을 주장했는데 이 정도전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바로 맹자가 되겠습니다. 공자, 맹자 중에서 맹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야인 출신으로, 아버지는 양반님이지만은 그 어머니가 노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사대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색, 우현보, 정몽주 이런 분들과도 늘 다툼이 있었고, 정몽주가 탄핵을 해가지고 정도전을 귀양 보내는 그런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옆에서 붙들어 주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관직도 내려주고 여기에 공을 들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성계예요. 이성계의 오른팔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정도전은 그러면은 왜 이러한 역성혁명을 주장했는가? 바로 이 맹자의 사상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맹자의 경우에는 사상적 기반이 이래요. 민본사상, 혁명사상, 천명사상입니다. 민본사상, 근본본자, 백성이 근본이다. 그래서 백성이 나라의 뿌리가 되는 뿌리 근자, 근본본자, 근본이 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왕의 입장이 아니라 기득권 관료들이 아니라 백성의 눈에서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우선시하는 맹자의 민본사상, 정도전이 여기에 심취한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이 천출 아닙니까? 솔직히 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고 그런 삶을 어려서부터 겪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절한 또 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 혁명사상, 통치자가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충성을 받아야 되고 꼭대기에 위치하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통치자한테 권력을 넘겨줘라, 나는 부족해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줘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혁명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본사상이나 혁명사상은 천명사상으로 규결이 됩니다.
새로운 통치자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고려가 썩었지만 신하와 백성들은 임금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임금이 조금 어리숙하고 임금이 지혜롭게 통치를 못해서 백성들이 토탄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임금을 드러내버리면은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하고 대드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 고려 말에는 유교 사상이 지배합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 그 도리를 다 해야 되지. 충절을 지켜야 되지. 효도를 해야 되지. 왕이 잘못한다고 들집어내면 그 어떻게? 바로 이런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정도전한테 딱 그렇게 질문하면은요, 정도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늘이 임금을 낸 것은 그 임금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라고 임금을 낸 거 아니야. 그 임금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낸 거야. 임금이 잘못하면은 얼마든지 임금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은 하늘의 명이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 하늘의 뜻이 맞는데, 삼광오륜 맞는데, 그런데 그 왕이 잘못하면, 큰 자가 잘못하면은 큰 자를 갈아치우는 거, 이런 혁명을 일으키는 거, 민본이 근본이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또한 하늘이 허락을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천명사상, 하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통치자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선출해야 된다. 정도전 입장에서는 그게 누구예요? 유성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거, 혁명 방식이 있어요. 이거 혁명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선양을 양보한다 할 때 그 양자입니다. 일도하는 거. 민심을 잃은 군주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요. 능력이 딸리게 되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내가 더 이상 다스렸다가는 백성들이 큰일 나겠구나, 도탄에 빠지겠구나, 내가 참 어리석은 군주로다.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똑똑한 형제 중에서 또는 자식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인재한테 왕권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양입니다. 그럼 평화의 방법이죠. 근데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엉망이 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집권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할 때는 돌이킬 반자, 정사진자, 반정, 조선시대 두 번 있었죠.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의 추대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민심으로 추대를 받은 사람이 그 못된 군주를 내쫓고 새롭게 왕위에 등극해서 정치를 잘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반정. 요거는 이제 무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피를 좀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의 기본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적을 강조하는 이 정몽주와 뜻이 맞지 않았고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가 됐지요. 물론 정몽주 존경합니다. 이 정도전이 결국에는 이 성계를 도와가지고 나라를 창업을 했으니 그것이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림으로 조금 제가 표현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이 정도전의 기본 사상이지요. 맹자에게서 받은 민본사상, 혁명사상, 그건 하늘의 명이야. 임금 들집어냈다고 해서 역신 아니야. 천명이야. 근데 좋은 방법은 선양인데 그게 안 되면은 반정을 일으키는 길밖에 없다. 정도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역성혁명, 반정 중에서도. 그래서 이 나라님이, 임금이 저 밑에 있는 백성을 압제를 해버리면 되는 거냐. 정도전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역천이다. 임금이 함부로 백성을 압제를 하면은 하늘을 거스르는 거다. 패도 정치, 으뜸 패자입니다. 내가 으뜸이라고 독재를 하는 이런 패도 정치다. 나쁜 정치다. 그런데 임금이라 할지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충성을 받잖아요. 성길사자, 백성을 잘 섬겨주는 거, 어버이의 심정으로 잘 이끌어주는 거, 이게 훌륭한 임금 아니냐. 이게 바로 하늘에 순종하는 거다. 순천자다. 이게 바로 진정한 토학정치, 왕도정치 충성을 하면 토학정치 잘 이끌어주는 거, 바로 이런 정치가 실현이 되어야 된다. 바로 여기에서 정도전은 못 살고 굶주리고 힘도 없고 벼슬도 못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인권의 개념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정도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 바로
조선이 새롭게 들어든 것은 일종의 인권운동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조명을 해볼 수가 있는 문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그 유교 사상에서 공부했듯이 4대 사상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과도하게 적용이 되고 4대 사상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왜곡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인권 문제가 형편없었지요. 그래서 홍길동전도 나타나고 또 임거정이 난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하십시다. 정도전의 노선 가운데 바로 이게 있어요. 물론 그가 인권을 외치고 민본 사상을 외쳤지만은 그의 정책 가운데 중요한 거 4대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조선이 중국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또 우리보다 좀 낮은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여진족 북쪽으로는, 저 남쪽으로는 일본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웃닌자, 사길교자, 교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가지고 4대 교린 정책 또는 4대 교린주의,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 여기에서 제가 강조할 거 다른 거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 제상제, 정도전에 있어서는 이 제상제가 결국 정도전의 그 개국 공신 아닙니까? 정도전의 발목을 꽉 잡아버리는 엄청난 그러한 그 정책입니다. 이게 뭔고 하면은 제상제자에다가 서로 상자, 제도제자를 써가지고 이게 뭔고 하면 제상들 있잖아요. 벼슬이 아주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 그리고 또 육조 판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고관 대작들이 정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은 뭡니까? 임금은 중요한 서류에 결재해주고 또 그 다음에 코멘트 해줄 거 있으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 수립이나 인사권 같은 것도 밑에 삼정승하고 육조 판서들이 그걸 작성을 해가지고 임금께 올리게 되면 임금은 그걸 검토를 해보시고 좀 더 할 거 있으면 더 하시고 뺄 거 있으면 빼시고 어지간하면 큰 문제 없으면 이 신하들이 올린 그 내용을 그대로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맞는 것 같지요. 근데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임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과도하게 집행이 되다 보면 임금은 단지 도장 들고 결제만 해주는 그런 꼭두각시 인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선을 어디에서 그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정도전하고 누가 맞닥뜨리느냐, 나중에 태종 임금이 되시는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도와가지고 개국을 했고 조선이 이렇게 설립이 됐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당신의 공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당신의 그 정치 사상은 잘못됐다. 임금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너가 군림하겠다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 실제로요, 이 정도전이 그 이성계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신덕왕후 강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방원의 어머님이 되시는 한씨 왕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개국 1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근데 2번째 아내였던 그 강씨 신덕왕후 차자 2번째 아들인 방석, 막내 아들입니다. 10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때 첫 번째 아들인 방우가 38세, 나중에 정종 임금이 되는 방과가 35세, 방원 자신의 나이는 25살입니다.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목숨 내걸고 조선을 건국을 했잖아요. 그런데 10살 먹은 방석을 세자로 책봉해버립니다. 누가 여기에 권력이 작용을 했느냐? 바로 정도전의 힘이었습니다. 제상제를 주장하면서 나중에 태조 임금이 그때 연세가 굉장히 높아요. 57세예요. 옛날 평균 수명, 조선시대 임금이 46세밖에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정도전도 물론 적은 나이가 아니었지만은 이성계가 살 날이 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정도전이 10살 먹은 방석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정권 잡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 방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도전을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조선 건국 6년째에 6년 1개월째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방언이 주도를 한 겁니다. 정도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자 방석의 장인인 심효생 죽여버립니다. 3대 개국공신 중에 하나인 정도전, 남은, 조준이 3대 개국공신인데 정도전, 남은 죽여버립니다. 조준은 말 갈아타고 빨리 방언편에 붙었어요. 다 제거해버리고 세자 방석, 방번, 그의 형인 방번까지 죽여버리고 그의 친어머니 신도강후 광씨를 후궁으로 격하시켜버리고 묘도 파헤쳐서 이장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이명박 시장 때 청계천 그 공사할 때 거기에서 신도강후 광씨가 무덤에 썼던 돌들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막 버려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도전에 이 제상제는 물거품이 되고 결국에는 태조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아들인 방과가 왕위에 오릅니다. 방우는 병으로 해서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방과, 이 방과에게는 정종임금입니다. 방과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치 보다가 한 3년쯤 만에 방원한테 자기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 사이에 또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제물 제가 하나 또 내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오랫동안 이 연기가 되겠나,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한 2-3주 정도면 되겠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음 또 뭡니까, 이 총선까지 하게 되면 그 수요일이거든요. 5주 연속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우리 두 학점이니까 50분 더하기 50분 100분이잖아요. 이걸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듣고 또 과제물 작성,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영상 길이를 줄여가지고 아주 알맹이가 되는 그런 내용들만을 깊숙하게 강의를 하고, 또 학생들이 조금 고민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정답이 없어요. 학생들이 임의로 작성하시면 성실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작성해서 과제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단위로 이렇게 할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좀 학생들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허공에다가 강의를 하니까 참 힘들어요.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나, 또 질문할 만한 무슨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도 받지를 못하지.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큰데 빨리 좀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과제물 지금부터 시간을 한 30분 정도 이래 안배를 하셔서 아래 지침에 따라 이 과제물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에 비추어서, 아까 그 정도전 우리 살펴봤잖아요. 정도전의 제상제에 대해서 임금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중요한 정책 다 결정을 하고 또 중요한 인사권도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초안을 해서 딱 올리면 그 검토해 보시고 어지간하면 도장 찍어주시고, 근데 이게 지나치면은 허수아비왕이 된다 그랬지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정도전의 제상제, 이게 바로 신하들의 말도 들어주세요. 왕 혼자 독재하지 말고 우리 좀 건의사항도 들어주세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존중해 주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은 허수아비 임금이 돼요. 그래서 이거 일장 일단 강점도 있는 반면에 약점도 있다. 인권을 주장할 때도 똑같은 겁니다.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쪽이 문제가 되고, 이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또 반대쪽에 있는 상대편에 있는 이쪽이 문제가 되고, 그걸 감안을 하셔서 인권에 비추어 정도전의 제상제에 대해 강점과 약점을 학생이 생각하는 소신 그대로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 용지 3분의 1종 내지는 2분의 1페이지 이렇게 분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과제물을 매 해당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23시 50분까지 안전하게, 그때까지 사이버 캠퍼스 해당 탭에다가 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혹시 여러분들 동영상을 다 보셨는데 요거 과제물 제출 안 하잖아요. 제가 결석으로 바꿔가지고 체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 인정 받을 수가 있고 성적 1점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과제물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또 다음 주에 계속 또 만나도록 하지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